아무리 지금 아까 같은 규제가 왕창 있어도 아까 재개발에 이번에 새로 나온 임대주택 10%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빨리 해야 돼요. 정말 시간이 돈이고 시간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추진 단계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지들을 내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 작년 10월 달에 설명회 자료입니다. 그때 작성한 건데요. 2014년에 잠실주공 5단지 35평, 대지지분 24평이고 41년 됐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51평, 대지지분이 33평이나 되고 3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5,500세 이거보다 더 훨씬 더 큰 대규모 단지고 훨씬 절대로 뒤지지 않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2004년에 6억 4천, 12억 천 거의 더블입니다. 당연히 올림픽 선수촌이 월등히 비싸야 되죠. 그런데 2014년 되니까 11억 7천으로 거의 비슷해졌어요. 2017년 12월 되니까 역전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단지가 역전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2017년 11월 잠실 주공 5단지는 뭐 예국사 현장 설계했다, 건축심의 통과될 거다 어쩐다 신문에 계속해서 나왔죠. 재건축이 한참 여기 2014년부터 연락이 진행된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 올림픽 선수촌은 2018년, 17년, 18년도가 30년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의 진짜도 이게 안 나온 시절입니다. 2014년 때. 이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니까 아파트가 노후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역전돼요. 이 좋은 아파트가 가격이 역전됩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 2017년 12월 말에 관청 인가를 신청 못했기 때문에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 걸렸죠. 이건 중단입니다. 그나마 2018년에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폭등을 하니까 그나마 올리기는 올랐어요. 한 1억 5천. 이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0년 딱 되기 전부터 이제는 2012년 말부터는 재건축 반대에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2018년 10월에는 19억 7천으로 이제 역전 다시 시작하죠. 역전. 그러니까 재건축이 추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뭐 지나갈로 그야말로 아파트 가격이 별창합니다. 그 다음에 송파 강동 3개 단지 한번 보면 적나라합니다. 잠실 주공 5단지 35평, 둔천동, 이거 둔천동은 강동구입니다. 송파도 아니에요. 32평, 올림픽 선수촌 43평.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단연 올림픽 선수촌 43평이죠. 그러니까 연수도 이렇게 돼요. 여기는 단계가 추진이 2주 완료 예비 안전진단 이제 신청한 거. 그 다음에 2003년에는 6억 3천, 5억, 8억 3천 단연 적용 없죠. 2018년 10월 달에 이 꼬레비인 진짜 말도 안 되는 둔천 주공 3단지가 결국은 여기 올림픽 선수촌 43평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는 이제는 이거하고 똑같아졌어요. 잠실 주공 5단지와. 왜? 둔천 주공은 지금 성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성면 철거한 2주 끝났고 성면 철거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거고요. 이건 중단됐고 이거는 정밀 안전진단에 걸려서 지금 제자리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의 적용 여부에 따른 이 시세 비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공 1, 2, 4주입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최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최고가입니다. 27억 하다가 얼마나 무시하게 올랐냐면 38억까지 올랐습니다. 주공 1, 2, 4주고 32평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과이익 환수 당했죠. 1억 2천 올랐습니다.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를 당하지 않고 관리청 인가를 신청해서 피했다면 이것도 최소한 4, 5억까지는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고 중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주 이 공부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다면 여기 10만 포인트 노란 데 저희 그 다음에 레미안 퍼스티지 주공 2단지 빨간 거 25평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지금 재건축하는 주공 1단지 32평. 4년 대지 지분이나 그 다음에 건평이나 이런 것들이 요 순서대로 주공 1단지가 최고 1차 반포 주공 2단지죠. 금액도 8억 6천, 7억 5천, 6억 5천이었어요. 근데 2009년 11월에 주공 2단지 제일 싼 아파트가 19억이에요. 왜냐? 입주했어요. 제일 빨리.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역전됐죠. 6억 5천, 8억 6천짜리가 완전히 여기 눌렀어요. 주공 1단지를. 자, 이때 우리 재건축 헤매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공 1단지 못 따라잡죠. 근데 2016년 12월은 우리도 입주를 했어요. 10만 벌차도. 정말로 32평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봤을 때 33억이에요. 진짜로 아주 낮게 봤을 때 33억. 근데 그때는 이 주공 1, 2, 4주군이 최고가가 24억. 우리 단지 입주할 때쯤 2016년 8월쯤에 팔고 20억 밑에서 살았어요. 지금 조합원들 한 3, 40명이 레미안에서 계시다가 입주하고 요 가격에 팔고 한 4, 50명이 일시에 저희 단지를 14억에 샀습니다. 5억 차익 생겼죠. 예를 들어서 양수세는 100개를 치고 19억짜리가 받아서 팔아서 14억짜리 우리 1단지 샀어요. 재건축 한참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입주했더니 이게 33억이 됐어요. 근데 아까 5억 차익이 있었으니까 38억이 됐죠.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팔고 실제로는 싸게 산 사람이 20억 밑에 샀어요. 좀 비싸게 산 사람은 24억까지 샀겠죠. 이때 이렇게 산 사람들이 또 한 50명 돼요. 2016년도에. 자, 24억이 아주 비싸게 샀을 때도 14억 차익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38억 갔어요, 작년에. 아니, 금년 초까지. 그러면 여기 14억 더하면 주공 2단지 이 사람이 한 번 갈아타고 두 번 갈아타서 지금 52억인데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여기가 입주 때까지 가면 이건 70억이 갑니다. 주공 1, 2, 4주가 입주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전에 저희 아파트 단지를 살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됐어요. 전세에 띄고. 여러분들 투자 못했죠. 예를 들어서 저희 단지 일반 분양 받아서 샀던 아는 조합원들 이때 팔고 20억 밑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못했죠. 이거 했으면 여러분들은 입주하면 70억 가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투자는 지금은 이제는 방법 없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그래서 진행하는 단지를 살 거냐. 재개발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중단 없이 갈 만한 단지, 투자할 수 있는 단지를 잘 골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주변의 그 아파트 단지,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한번 현황을 보겠습니다. 주공 1, 2, 4주구, 파란색입니다. 여기 1, 2, 4주구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이 파란색은 뭐냐? 이 공동사업 시행 방식인데 초과이익 한수제를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분명히 피했다고 그랬는데 불확실합니다. 이게 피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빨간 거 주공 3주구 이게 조합 방식인데 이미 이 현대산업 시공사업 분쟁이 생겼고 이건 초과이익 한수제를 빨간색은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10만부 3차 경남 이미 피해서 철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만부 15차 이미 철거 끝났고 다 피했습니다. 이런 단지들 이제 그냥 뭐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신 4주구 똑같이 아까 공동 시행자 방식으로 했다고 그랬죠. 일단은 피했습니다. 초과이익 한수제는 미적용. 자, 여기 보시면 반포 우선 지금 철거하죠. 아, 초과이익 한수제 이거 뭐가 잘못됐나? 요 밑에가 다르네. 이게 미적용입니다. 여기도 반포 우선 지금 철거하고 있죠. 미적용 10만부 13차 미적용 14차 미적용입니다. 이게 공동 시행자 방식 2017년에 간신히 피한 단지들이죠. 이런 단지들. 그 다음에 여러분 22차 여기도 피했습니다. 여기 현대 엔지니어링이 공동 시행자 방식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 유명한 여러분들 관심 많은 한신 2차 심각합니다. 이건 적용 안 돼요. 아니 저 적용되죠. 이게 아직 추진위도 제대로 지금 못 구성하고 있어요. 구성은 했지만 좀 문제 있고. 한신 7차 대림 산업 이미 뽑아놨는데 이미 조합이고 그런데 적용되죠. 그 외에 잠원 이 반포 이때 남은 이제 차수들이 이런 차수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초과이익 한수를 적용받고 잠원 해밀리는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내가 볼 때는 이런 단지들은 규모도 적을 뿐더러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저한테 그 상담해 오는 게 이게 주공 1, 2, 4주거든요. 지금이라고 3월 어떠냐. 근데 왜 이게 2016년에 피해서 가격이 이렇게 지금은 34 갑니다. 38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34 가는데 왜 그러면 34까지 아직 폭락을 안 하냐. 이게 불확실한데. 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소송이 두 개가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처분인가 무효소송. 이게 7월달에 판결을 날 것 같습니다. 아마 7월달에 이 1심 판결이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판결이 안 날 것 같은데 시공사,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한 총회가 무효다 라는 소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초에나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조합이 지면 아웃입니다. 초과이익 한수제 걸리고 거기는 32평이 10억을 넘어가니까 그냥 법 없어질 때까지 그냥 문 닫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 어떠냐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지금은 나도 모릅니다. 최소한 일단 7월까지는 기다려 보시죠. 기타 단지들입니다. 압구정지구 지금 추진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걸렸죠. 아예 여기는 잠정 중단해서 한 100억 이상 들여서 단지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하게 되면 사실은 재건축 때문에 그 단지 손 안 보거든요. 아예 이제 장기전으로 돌입했고요. 대치음마, 잠실주공 지금 인허가 다 받았다 치더라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법 없을 때까지. 추진 안 돼요. 이천동 한강맨션 이것도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지 지분이 엄청 커요.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건축 시기까지는 그 조건으로 듣겠어요. 이 대지 지분 있고 660세대를 1451세대로 벌써 뭐 2점 몇 배를 지으니까 상당히 좋은 단지인데 문제는 초과이익 한수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단이죠. 그 다음에 서빙고등에 여러분 또 여기 관심 많은 게 신동 아파트 한강변에 길게 늘어 아주 좋은 단지 맞습니다. 단지도 1326세대 한 2000세대이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천동이 아주 과거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조합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초과이익 한수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중단.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 송파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 전부 다 정밀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다 중단. 시작도 못한다 이거. 그 다음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시범아파트가 48년 됐어요. 48년 됐는데 아직 건축 시민도 통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신탁 대표적으로 신탁 방식인데 여기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초과이익 한수 올렸죠. 이게 신탁사가 뭐라고 사기치고 있냐면 계약했냐면 2006년에 초과이익 한수 피한다라고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피한다라고 이 협약서까지 추진해서 집행하지 않는데 관리처분 인가는커녕 건축심도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초과이익 한수제 한남 뉴타운 중에서 초과이익 한수 이거는 뉴타운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한수제 안 걸린다고 그랬죠. 뉴타운은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관심 엄청 많은 지역 중 하나 한남 3구역 대지분이 평당 1억 5천까지 갑니다. 5,816세대를 4,940세대 일반 분양 임대 876 그래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까지 용적률은 232%.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당히 용적률이 230%는 쾌적할 것 같죠. 보통 용적률이 300%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게
땅 면적 곱하기 3배를 짓는 게 300%. 그 다음에 뭐 2.3배를 짓는 게 232%겠죠. 그런데 용적률이 낮으면 동간 간격이 멀죠. 근데 얘네들은 몇 층이라고 그랬어요? 최고 높은 게 지상 22층, 4층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쫙 깔려서 이게 한강, 남산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낮은 즉, 그나마 제일 낮은 지역이 한 22층짜리가 좀 있고, 올라가면서 4층으로 돼요. 그러니까 바닥과 이 건폐율이 거의 40%입니다. 건폐율이 뭐예요? 2에서 내려다보면 땅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건물이 50이 앉혀 있으면 건폐율이 50%예요. 그러니까 땅에는 50% 남고 건물이 50% 차지한다. 근데 우리 아크로가 20%입니다. 주공 1, 2, 4지구가 26%. 옛날 아파트는 한 15%. 옛날 아파트 200 한 뭐 30% 이럴 때. 근데 여기는 200 용적률이 232%밖에 안 되는데도 워낙 층수가 낮으니까 건폐율이 우리의 2배예요. 동간거리가 우리보다 절반씩 이렇게 더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맹점입니다. 그리고 소형평 위주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건폐율이나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소형평 위주라서 이 전체 뉴타운 전체가 부촌으로 뜨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게 한남 이 5개 구역의 뉴타운인데 이게 5구역, 그 다음에 4구역, 3구역 지금 하고 있는 2구역, 1구역은 해제됐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5구역, 4구역, 2구역, 3구역, 1구역 이렇습니다. 이런 순서로. 근데 그 중에 제일 빠른 게 이제 3구역이고,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건축 심의 준비 등에서 아마 한 1년 정도 단위로 뒤따라 갑니다. 나머지 2, 4, 5 기본은요. 그래서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1600, 그 다음에 4구역은 2334, 한남 5구역은 2634. 한남 3구역 아까 얘기한 건폐율 40%가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입지 조건은 가장 좋은 거는 5구역, 4구역, 2구역, 3구역이 제일 최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서울시가 예고했습니다. 일몰제. 일몰제라는 게 지금까지 잘 시행 안 했는데 도정법 20조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이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을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추진위를 만들지 설립하지 못했다. 아니면 추진위 설립 후에 2년 내에 조합 설립을 못했다. 조합 설립 후에 3년 내에 사업 시행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이럴 때는 서울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버리는 제도가 이 일몰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내년 3월에는 진짜로 이거 하겠다라고 아주 공표를 했어요. 공표를.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는 연기를 어떻게 했냐면 소유주 30% 동의를 받아서 2년씩 연장을 해왔습니다. 요즘 한신 2차, 신반포 2차. 그 유명한 한신 2차가 지금 그나마 이거는 어떻게 좀 피해보자라고 지금 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면 이게 여의치 않아요. 이것마저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 일몰제를 해제될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매몰 비용도 지원 못 받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수십억, 수백억은 다 조합원들이 각출해서 내고 내야 돼요. 대상은 2010년 2월 1일 관련법이 시행된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이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규제 대상 2020년 3월 2일 이전에 조합설이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 대상 단지 볼까요? 재건축 23개, 재개발 15개. 특히 밤원 잠원동, 반포 잠원지구가 여기 신반포 2차가 해당됩니다. 신반포 4차, 여러분 잘 아시죠? 25차, 26차가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일몰제 되면 완전히 이제 조합 자체가 없어져요.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서울시가 관여하기 시작해서 정밀안전진단, 까다로운 정밀안전진단 다시 시작해서 골치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이제 재건축도 세입자 대책, 세입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규제들을 다 적용받아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압구정 3구역, 그 유명한 서빙고 신동아, 방배 3호, 송파 장미 1, 2, 3차, 여의도 광장, 이 다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년 일몰제 피하지 못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내에는 또 꼼짝 말입니다. 자, 단독주택 재건축도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지금은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아주 소규모 단위로 하게 돼 있으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내년에 아웃돼 버린다. 이건 완전히 이제 꽝돼요, 꽝. 재건축은 아직 거의 끝장나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게 일몰제 걸린다? 재개발은 정말로 힘듭니다. 처음에 동의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거의 불가능해요. 앞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이건 사실 귀신도 모르는데 여러 전문가들 여러 어떤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제일 그 주택 가격의 향후 1년 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뒤 한국인에 발표하는 건데 작년 9월에 128이었어요. 아주 과열됐죠. 폭등을 했었으니까. 근데 금년 3월에 83으로 아주 급락을 했어요. 몇 개월 사이에. 그리고 4월 달에 87로 소폭 반등했죠. 그러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게 급락하니까 약간 반등하고 이게 이제 그 상승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뒤에 지금 반등되는데 약이 없이 이걸로만 놓고 보면 금년 내년 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이 폭락은 아니지만 약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파트 가격의 결정적인 영향은 주택 공급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최소한 1년에 한 5만에서 8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 해에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릅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5만 밑으로 4만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가격은 이제 폭등을 합니다.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피해왔어요. 근데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연 4만 정도로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강남에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연 2만 가구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멸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이 강남 집값은 공급량에 가장 민감한데 2026년 이후에는 당연히 이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주 고급 신축 아파트. 그게 어디죠? 아프로입니다. 웃지 마세요. 왜 아프로냐면 정말로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 한강 정황적으로 진짜 비싸들에 살고 싶은 사람 수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을 안 해주면 당연히 비싼 돈 주고 사야죠. 아까 24평을 24억 5천에 사듯이. 이 돈 있는 사람은 34평 34억 하면 1억이잖아요. 34억은 돈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 가지고 있어. 내 아들 34평짜리 집 하나 34억 사주는 게 이게 돈 아니에요. 근데 34억짜리가 그냥 풍나기가 15억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가격 거의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같은 때도 진짜로 한강변에 어느 딱 동네에 호수를 정해놓고 이거는 35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아파트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6년 연속 상승한 예는 없습니다. 이 최근에 우리가 어떻게 돼? 2014년부터 지금까지 2014년부터 2018년이고 모든 아파트 가격을 주도한 건 사실은 아프로였어요. 저희가 2014년에 분양가 평당 5천만 원 완전히 신문에 대서특필했죠. 미친 아파트 아니에요. 저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길래. 저희 아파트가 갑자기 16억, 17억 하다가 제가 2016년 입주 4개월 전에 설명회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오셨죠. 근데 아까 저 모르시는 분 설명이 안 오시면 일반 분양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다 오셨어요. 800여 명 오셨어요. 그때 설명회 때 17억 하던 우리가 레미안보다
이 아파트 가격이 싸질 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조목조목. 그리고 우리는 지금서부터 21억 이상이 내놓자. 자, 그걸 내가 팔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시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받아서 내가 팔았죠. 21억에. 그때부터 우리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 주변 단지 3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가 새 아파트가 한강 보이는데 17억이더라. 그런데 내가 36평을 3차 36평을 사면 12억이야. 아니 뭐 13억이야. 근데 한 1억을 내야 돼. 34평을 받으려면. 그러면 13억에 사면 14억이야. 그런데 최고로 비싼 게 17억가. 앞으로 보니까. 그러면 3억 차이밖에 아니야. 근데 내가 36평을 14억, 15억 주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12억, 11억에 딱 생성이 돼 있어. 근데 이게 어느 날 가만히 갑자기 보니까 21억 가. 그리고 22억 가고 23억 가. 그러면 내가 32평을 1억 내고 34평을 받더라도 18억에 사도 19억. 그러면 24억이면 충분히 살만하네. 이게 12억 하다가 13억, 14억, 15억, 16억, 17억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주공 1, 2, 4주는 안 그랬나요? 2016년 우리 입주하기 전에 16억, 17억, 18억, 20억 밑에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계속 20몇 억 올라가니까 점점점 같이 따라 올라가죠. 반포가 뜨면 레미안도 뜨죠. 그러면 주변 이제 잠원 지역으로 가죠. 잠원 지역의 옆에 다 퍼져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2018년까지 폭등했어요. 5년이. 어느 때도 5년을 넘은 적 없어요. 4년, 뭐 5년. 근데 금년이 6년 차잖아요. 6년 차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금년은 약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 규제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금리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어때요? 사실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가격 상승에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아예 일반 분양도 9억 이상 되면 중도금 대출도 아예 안 해주죠. 중도금 대출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 서민들 진짜 분양 못 받죠. 다 미분양 나면 돈 많은 강남 부자들이 그냥 아돌 내버리죠. 그걸 요즘 신문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주에서? 죽죽.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돈 있는 사람 논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계속 지금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 그 김수현 씨라는 사람들 아시죠? 그 노무현 정부 때 부수설이 있어요. 그 망친 거를 자기가 본인이 알 텐데 뭐 또라이 짓을 계속해요. 그 친구가 지금 뭐 양도세도 너 진짜 자꾸 니네들 까불고 투기하고 가격 오르면 그냥 20년으로 해서 묶어버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까 제가 추가 규제책, 뭐 채권제,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면 쉽게 이게 폭등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정부에.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 지표 보세요. 지금 우리 환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이 지금 영국에 둘 다 이제 시민권까지 받아서 거기 직장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환율에 잘 아주 민감합니다. 폭등을 해요, 지금 환율이. 폭등한다는 거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은 내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도 빵점이고, 경제 정책 무슨 동반 뭐 분배 성장, 동반 내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돼요. 경제가 지금 어려워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성장률 안 좋고 수출 지금 반도체 심각한 문제 생기고 자동차 심각한 문제 생기고 환율로 빠지고, 그 다음에 주택 대출 아주 이것도 지약이죠. 근데 그나마 이렇게 안 좋으니까 금리는 한동안 상승할 것 같더니 쉽게 폭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거의 멈추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또 임기 말까지는 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금년은 뭐 일단은 약세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1년 약 고압하고 거의 이제 임기 말
꼴보기 싫은 이 정부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물론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앞으로를 필두로 줄기 뒤 따라와 하면서 그냥 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아까 22년 이후에는 강남에는 이제 새로 분양하거나 공급하는 아파트가 없어요. 없으면 이건 안 오르고는 못 베겨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이제는 정말로 좋은 단지, 조금 후진 거, 지방, 뭐 수도권, 지방 갈수록 아파트 가격은 차별화가 심합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선진국처럼 됐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어거지로 지금 틀을 막고 있는데 이게 절대로 그렇게 막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살고 싶다 그러면 평당 1억 아니라 1억 5천 가족 놔둬야죠. 그래서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또 2주택, 3주택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양도세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당분간 감망하는 게 낫다. 투자할 만한 게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당한 데는 도대체 저런 초과이익 환수가 언제 풀려서 될지 이제는 장담도 못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보호하는 단지는 너무나 지금 놀라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실제로 여기 말고 내가 안정적으로 노후에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아니면은 진짜 투자 목적까지 있는 그런 단지에 가서 그 투자도 하고 평생 내가 거주할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금년에 사는 게, 금년에 사고 원래 이제 2년 이상, 그러니까 새로 사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이걸 팔 때, 이거 새로 산 주택을 팔 때, 이걸 팔 때 그 양도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려면 이제는 새로 산 주택을 2년 이상, 옛날에는 보유만 했으면 되는데 3년 이상 보유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2년 이상 거주돼요. 그래서 장기 10년 이상 장기 투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파트 하나를 계속 10년, 15년 들고 가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공 1위 사주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좋은 단지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이냐라고 놓고 보면 분명한 것은 그 재건축 투자에,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갈아타는 게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우리 아파트 가격이 그야말로 1억 5천 평당 이게 무한정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어떤 거의 가치에 육박하는 단지에 지금은 많이 비싸더라도 갈아타서 그 단지가 입주할 때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몇 억이라도 이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아예 10년 이상 장기 투자 목적에서 인재 정리 진단 아직 통과 안 됐지만 이런 단지들은 아주 좋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표적으로 각 구에 그래도 이 재건축이 안 되니까 전평가된 단지들,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 대치동에도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강남의 내노라는 그 지역들 보면 그 지역의 가구동의 랜드마크급 그 단지이면서 재건축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최소한 10년, 20년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면 금년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특히 이 재건축 투자할 때는 아까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인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지 않은 물건인지 진짜 이거 확인 않고 샀다가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몇 억 손해봅니다. 앉아서. 그 다음에 재개발은 투자할 만하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네, 초과이익 환수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우리는 언제부터 알았죠? 조합 설립 인가부터 재건축은
매매 금지가 해당이 되는데 조합원 지휘양도가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그래서 이 여기에 그 재개발에 금년 투자 가능하다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은 전반적으로 약세이고 여기에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뭐 2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15억, 20억, 30억짜리 다양하게 있어요. 왜? 재개발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주택, 아니든 무허가 건물도 있고 이래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 증여목적으로 자금 출처조사는 연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2억짜리, 3억짜리 그러니까 증여 목적으로 충분히 지금 금년도 같은 데는 좋은 단지 투자할 만하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관리처분 인가 직전까지 이게 싹수가 놀아서 그러면 그냥 중간에 단기 투자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재개발은 정말로 어느 정도 사업이 최소한 조합 설립 인가가 받아. 최소한. 아니면 진짜 사업 시에 인가 정도 받은다든지 어느 정도 진행된다든지 조금은 올라더라도 그런 단지를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단 없이 잘 갈 수 있는 단지를 선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발전 가능성 있는 그 지역 이런 데 투자하는데 투자는 적극 권할 만하다. 그 다음에 근생 소형 빌딩은 이거 역시 투자할 만하죠. 근생 빌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층은 상가하고 뭐 2층은 주택이나 이런 걸로 개조해 가지고 임대해 주는 그런 조그마한. 근데 이게 아주 요지에 뭐 유지면 후면에 뭐 그 대륙 아니 그 소로의 어떤 코너 자리에 뭐 15억짜리에서 20억짜리 진짜 좋은 그런 매물도 실제로 많아요. 앞으로 그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물건들이. 근데 그게 용도가 근생 용도면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주 그 흐름하고 뭐 리모델링 가능하고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것들은 투자할 만하고 이 조그마한 소형 빌딩도 투자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이런 특히 또 여기 근생이나 상업용 건물은 주택에 비해 대출이 용이합니다. 대출이. 그다음에 토지는 아까 토지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는 슬금슬금 오르는데 절대로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아요. 하여튼 1년에 1%든 뭐 0.5%든 2%든 슬금슬금 올라온 것 같지도 않아. 근데 5년 10년 가면 꽤 올라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는 물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또 이제 규제책을 낸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근데 양도세가 되게 높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그것도 요건을 갖춰야 30%밖에 안 돼요. 10년을 보유해도 예를 들어 10억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3억에 대해서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아예 양도세 10% 준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아파트처럼 팔고 싶은데 쉽게 안 팔린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투자할 만한 건 건망이 낫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는 정말로 실거주도 하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 금년에 그것도 강남에 10년 이내 된 아파트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레미안 퍼스트 정도 사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는다. 내가 살만한 충분한 좋은 단지고 평생 살만한. 그 다음에 아직 한 1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강남의 어떤 공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저희같이 진짜 이제 뭐 2년 3년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내년처럼 한 10년밖에 안 되는 단지들은 폭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단지에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근데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서